그래서 가봤는데 대북 방송 안 나와요. 대남 방송? 대남 방송 안 나와요. 의도적인 연출이었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좀 더 쓸쓸하게 보이기 위해 좀 더 가치 없는 땅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한 어떤 그냥 파주라는 것 생각했어. 자체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파주 이미지를 이제 가져가는 거죠. 네. 왜냐면 그 가까우면 또 촬영 허가 안 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근데 파주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 수도권의 세계관이 있잖아요. 서울과 강남, 서울 중심, 그 중에서도 강남 중심. 그게 핵이라고 치면, 네. 그 이제 주변 머리로 갈수록 이제 그 강남과의 거리로 뭔가 그 지역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세계관이 좀 있잖아요. 다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수도권 안에서 가장 극과 극이 되는 지역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가치 없는 땅과 가장 가치가 높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가 벌어질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좀 과장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막상 그렇게 그 종수가 사는 마누리가 그렇게 막 어둡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냥 제가 돌아다녀 본 그냥 동네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거기 근데 그런 거 써 있나요? 뭐 버닝 촬영지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런 건 전혀 없고. 뭐 버스 정류장 지나가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촬영하고 보기에는 50만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게 또 뭐 긍정적으로 묘사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만들 때 보통 지자체 허가가 있어야 되니까 설득이 안 됐겠다. 그 여담으로 그 밥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알죠. 작년에 나온 거? 아니 그 밥이 말고 한국 영화 중에 밥이라고 있는데 그래? 그게 몰라. 아마 저 엄마는 장녀다라는 영화 만든 감독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그 도시에 후원을 받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영화를 딱 이제 시사회를 하는데 이제 군수님들 오시고 막 한 거예요. 야, 우리 배경을 근데 했다. 그 동네 까는 내용인가요? 근데 거기서 인신매매 일어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밥이 촬영지라고 못 쓰는 거죠. 그렇구나. 애들 막 인신매매하고 막 강간하고. 그 하정우, 윤종빈 감독 용서받지 못한 자. 그것도 국방부한테 약간 지원금 받아놓고 촬영 협조 받아놓고 그 내용 이런 내용 아니라고 해놓고 국방부 까는 거 만들어가지고 엄청 화냈다 그러던데. 그래서 그렇긴 하죠. 예. 뭐 약속을 어긴 거니까. 뭐 예술적으로는 좋은 경지에 도달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 제가 취미 중에 하나가 이제 오토바이 타고 좀 돌아다니고 이런 걸 하는데, 네. 이게 밀도가 참 재밌거든요. 파주는 정말 밀도가 낮은 엄청 낮잖아요. 동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해마을은 이제 강남 중에서도 가장 아늑한 주거지니까. 그러니까 강남에 수많은 큰 도로나 자동차들로부터 조금 격리가 되는. 그러니까 설해마을 그게 특이하더라고요. 안정적인 동네죠. 조용하죠 거기는. 근데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왜 거기는 마을 단위로 불리는 거예요? 그 설해마을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이 많아서 타운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많다고 거에 편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어느 동 무슨 구 이렇게 부르잖아요. 난 그게 되게 좀 그러네요. 가끔 의아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뭐 마을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의 폐쇄성을 갖고 있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막 설해마을에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되게 자연스럽게 한단 말이야.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한 번도 안 가보기도 했고 서울이라서 그냥 막 좀 익숙하긴 하지만 지방에 사는 분들은 되게 좀 낯선 단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다른 지역하고 확실히 좀 구분이 되긴 하죠. 그러니까 약간 그거 같아요. 자기들만의 뭔가를 그렇죠. 구분짓기 위해서 뭐 분당에 사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맞아. 좀, 근데 그 동네가 신기한 게 진짜로 큰 도로랑 바로 옆에 있긴 한데 그 안에 좀 차단이 되는 그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설해마을까지 들어갈 약간의 그 조금 들어가야 바로 설해마을이고 큰 도로 안에서 좀 들어가야 조금 한두 블럭 정도 들어가야 돼서 이제 좀 차단이 되는 그런 느낌. 또 이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이제 그게 더 그리고 그 지루함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강남에 잠실까지만 와도 약간 고군분투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막 빽빽하고 되게 바쁜 느낌인데 속에서 설해마을은 되게 조용하다. 이게 서울이야라는 생각도 저는 했었어요. 설해마을 처음 갔었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그 설해마을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도 시시하게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럼 그 조용함이랑 좀 대비를 줘서
대남 방송을 일부러 연출을 했던 걸 수도 있겠네요. 파주랑 대비되도록. 또 뭐 약간 소리보다는 제가 네. 생각할 때는 그냥 파주가 더 쓸쓸한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제 약간 그 대남 방송이 주는 대한민국 사람에게 주는 막 서늘함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다시 그 파주에서 만약에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파주에서 설해마을까지 제가 차를 타고 쭉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 네. 점점 느껴지는 그 올라가는 밀도, 그렇죠. 차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도로도 많아지고 이런 거 그러면서 느꼈을 종수의 어떤 허탈함이나 아니면 그렇죠. 분노 같은 게 분명히 있었을 거. 되게 재밌는 게 반대로 설해마을에서 파주를 간다고 하면은 네. 여유로움이 느껴질 것 같은 그렇죠. 거죠. 네. 그쵸. 이게 반대로 느껴지는 거. 그죠. 약간 해방감. 야 여유로워서 좋다. 옆에 좀 대남 방송 나오고 뭐 헤이리 마을 좋다. 뭐 자유로 드라이브 하기 좋더라. 가끔 오는 것과 매일 사는 거의 차이.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 아까 뭐 후암동 얘기도 아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거죠. 집이 북향인데 우연히 남산타워가 보인다. 이것도 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산타워 저것 진짜 남산타워가 보였다기보다는 그냥 허상. 남산타워도 아니고 남산타워에 비치는 빛이 반사돼서 그걸로 보고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몇 단계를 거쳐야지 오는 그러니까 거죠. 이 세상에서 볕을 못 보는 사람이 사는 집인데 남산타워는 보이니까 약간 오히려 비참한 내 자신을 좀 보게 만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미 입장에서는 아. 누군가한테 얘기를 할 때 우리 집 그래도 남산타워의 빛이 뭐 햇빛이 들어오는 집이야 뭐 이렇게 자기를 꾸며낼 수도 있잖아요. 남산타워 옆에 살아. 나도 그렇게 할 우리 집 수도 남산타워 있고. 보여. 뭐 이렇게 얘기할 그게 자랑거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는 그건 너네 집 알고 보면 북향이고 되게 허름한 원룸인데 그걸 그렇게 포장해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결국에 초반에 말했던 리틀한 거랑 그레이터한 거랑 또 이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의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네. 그 반포와 그 파주 가는 길에 후암동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는 길에 사실 해미가 그런 뭐랄까 자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이상향을 곁에 두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왜냐면 그렇게 자랑할 친구가 없을 것 같아 해미. 그러니까 저도 공감하는 게 해미가 그것마저 없었으면 아마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 같아요. 유일한 끈 같은 걸 것 같아. 자기의 좀 생을 좀 유지하고 살아가게끔 만드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사치라고 보겠지만 얘한테는 진짜 그게 간절한 그런 거죠. 재밌는 게 그 순간을 포착을 하는 애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번 빛이 들어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걔는 그걸 보는 거야. 그리고 근데 그 후암동이랑 설해마을이랑 사실 비슷한 점이 많은 동네 지형으로만 보면 네. 설해마을도 약간 비탈지게 돼 있잖아요. 약간 언덕배기. 근데 또 후암동도 남산 자락에 있기 때문에 이제 길 좁고 빌라들 많고 이렇게 한 건데, 근데 같은 빌라가 많은 동네인데 이제 설해마을은 고급 빌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후암동은 거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나쁜 빌라 말하는, 그러니까 빌라에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빌라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아파트보다 빌라 거지라고 부르잖아요. 뭐 그런 거. 그렇죠. 저도 이제 빌라 거지라고 할 수 있겠죠. 빌 바우시죠. 빌 바보 이런 거. 빌 바우. 이런 걸 받아주면 재밌네요. 자존감이 깎여가지고 어쨌든 그런 것도 이제 대비를 해놓은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전 그게 되게 계단을 계속 보여주는 게 신기했어요. 계단? 엘리베이터가 없다라는 거를 그쵸, 약간 그쵸. 언급을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공간으로 여러 가지 대비를 많이 시켜놔서 이 공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인물들을 이해하지 없다라는 것도 재밌는 지점. 대놓고 공간을 계속 동을 얘기하니까. 네. 파주. 맞아. 그 파주를 꼭 언급을 하죠. 네. 근데 그게 해외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갔을 거 아니에요. 뭐 로컬라이징을 할 수도 있겠죠. 니어 노스 코리아라든지. 네. 근데 아까 대남 방송이 네. 오히려 해외 사람들을 그럴 수도 있을 도와주기 것 같아요. 위한 장치일 수도 네.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 이제 전쟁 있다는 거 알지만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는 안 사니까 파주 가도 뭐 특별히 다를 건 없다는 건 알긴 알잖아요. 네. 파주 출렁다리 그냥 가잖아요. 걱정 안 하고. 출렁다리 어디 아닌가? 파주가 아닌가? 몰라요. 출렁다리 네. 이런데. 그러니까 관광지로 많이 간다라는 얘기들 때문에. 그러니까 관광지로 걱정 없이. 마장호수 네. 출렁다리. 그러니까 파주에 대해서 저희는 위화감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 무섭다 이런 거 없는데. 그렇죠. 드라이브 코스로 생각하죠.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다. 그래요. 뭐 앞에 이제 마지막 메시지 얘기하고 마치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나왔던 얘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계급 우화라고 이제 이창동 감독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쪽 관점을 한번 보죠. 네. 그러면은 이제 종수와 해미가 이 시대 청년인 것 같고 그죠? 네. 벤은 기득권을 상징하는 인물로 저는 봤는데 네. 벤은 기득권을 상징하는 인물로 보면 될까요? 청년과 대비되는 그렇죠. 걸로. 사실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중간층이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뭐 그렇죠. 중산층이 중산층이 사라지고 뭐 모래시경이라고 하는데 물가는 위를 향해서 자꾸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상류층 사람한테는 전혀 타격이 없는 물가 상승인데 그렇죠. 그 밑에 분들한테는 타격이 가고 있죠 지금. 네. 그런 게 되게 요새 들어서 그래서 이 영화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나는 매일 하루하루가 숨 막히는 삶인데 쟤네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먹고. 그래요. 벤을 기득권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근데 벤이 나이대로 봤을 때는 사실 기득권이라고 하기는 애매한데 그렇죠. 실제로 가지고 있는 지위 같은 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사실 벤의 미래가 사실 실제로도 지금 상태로도 기득권일 거고 나이 먹어도 큰 이상 이변이 없는 이상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기득권이라고 하면 나이랑 상관없이 그쵸. 사회 계층 위 세대를 말하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사실 질투를 느끼거나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는 건 되게 어른 세대가 아니라 또래에 잘 사는 그렇죠. 사람들이잖아요. 또래를 보고 이 단어가 기득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이루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룬 게 아니고 그냥 갖고 있는 애들. 그래서 약간 벤이 기득권을 다 포함해서 나타내는 이미지라기보다는 진짜 나한테 비교 대상일 수 있는 그게 나이든 뭐 배경이든 다만 나랑 아예 다른 환경을 갖고 있는 그런 집단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수가 그 얘기해요. 쟤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6살 정도 많다. 그렇죠. 뭐 사실 엄청 힘든 청년들이 40, 50대 부자 아저씨들을 질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닌데 엄마 아빠들한테 용돈 받고 살아가는 애들을 이제 학자금 대출 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애들이 질투하죠. 그리고 동경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에서 설정된 캐릭터가 아닐까 해서.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40, 50대를 벤이 대표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종수와 해미를 보는 시선이 약간 이제 존중은 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존중하지 않는 약간 무시 보거나 약간 좀 조롱하고 싶어하는 어떤 낀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그래서 오히려 같은 또래라기보다는 이제 윗세대의 시선을 반영하는 인물인 것 같은데 근데 자연스럽게 접점을 찾으려면 그래도 좀 또래로 연령대를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서 한 6살 정도 많은 걸로 그러니까 너무 이제 또래라고 하기에는 나이차가 좀 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멀게 느껴지기에는 그냥 현 정도는 할 수 있고 그 정도 나이대로 일부러 설정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40, 50대라고 하면은 종수가 덜 열받았을 것 같아요. 또래니까 더 그런 거. 그건 그렇죠. 그리고 약간 해미와 어떤 로맨스 비슷한 느낌이 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한 6살 정도 차이 나는 게 좋겠죠. 나이차가 더 많이 나면 좀 그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건축학개론에서 이재훈과 수지와 압구정 형. 그렇죠. 유연석. 그런 느낌. 압구정 형이 몇 살? 한 2살 정도. 2살 정도 많겠죠. 그렇죠. 선배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뭐랄까 요새는 그게 너무 잘 느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참시나 이런 거 연예인들의 삶 너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걔네 일상인 거야. 비싼 거 먹고
누워서 뭐 몇십만 원씩 쓰는 게 일상으로 보이는데 내 삶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더 박탈감이 많이 느껴지는 거죠. 옛날에는 그래 나도 나이 먹으면은 50대 되면 저렇게 할 수 있어였는데 지금 내 또래가 저러고 있는 게 뭐 인스타그램만 봐도 맞아. 많이 느껴지니까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방송이 진짜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죠. 영앤리치라고 막 해가지고 그런 사람 되게 보여요. 아까 40대 초반부터 30대 해서 이제 약간 돈 잘 벌면서 어떻게 보면 연예인이면서 약간 연예인이 돈 쉽게 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뭐 그런 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거를 약간 사실 부끄러워하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 원래 그 말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래 나 연예인이니까 돈 잘 벌어 좀 쉽게 벌어 빼고 내 능력이지 뭐 어때 그런 식의 태도로 나오는 출연자들을 많이 TV에서 보여주고 약간 오히려 그런 거 비판적인 시선 없이 띄워주긴 하죠. 뭐 영예미치다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했었거든요. 막 관찰형 예능이 많이 나오면서 네. 연예인들도 우리와 다를 것 없이 살아라는 것 때문에 친화감을 뭐랄까 접근성을 줄여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으로 보면은 야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라는 식으로 저에게 보이는 거죠. 야 맛집에 가가지고 저거 먹는 것도 다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못하면 네가 바본 거야. 그렇죠. 라는 식으로 이제 비칠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그 안재현 씨가 나 혼자 산다인가 전참 씨 한번 나와가지고 평일 낮 시간에 그냥 카페에 가가지고 되게 멍 때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맛집 가고 혼자 밥 먹고 그런 것들 되게 힐링으로 좀 포장이 되고 아 멋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그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댓글에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서 반영할 수 있는 그냥 그런 모습이냐 그러니까 되게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댓글에 공감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남들 다 지금 뼈 빠지게 살고 있는데 그 시간대에 되게 혼자 유유자적하면서 이거 힐링이라고 치부하는 게 그냥 맞는 건가 그런 식의 방송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오히려 더 피폐해지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새로운 삶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은 이렇게 좀 친근하게 지냅니다. 였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그게 자랑처럼 여겨져서 거북해지는. 그게 또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걸로 가면은 자식한테 해주는 게 그것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집이 걔네는 5, 60평 돼요. 그런 거 보면 거기서 이제 괴리감이 느껴지는데 이게 정상가족입니다라는 식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아마 슈돌 같은 프로그램이 지원을 받을 거예요. 맞아요. 그 국가에서. 근데 그거는 결국에 뭐 출산율 장려나 이런 거랑 연결이 지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 거겠죠. 그렇죠. 근데 점차 이제 그것 때문에 나는 저 정도의 레벨은 안 되니까 애를 낳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반대급부로 이렇게 이어지니까 오히려 악영향이죠. 네. 그런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준다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기조에 맞는 발언을 하는 거에 따라서 돈을 네. 줘요. 예를 들어 옛날에 박근혜 때는 일거양득 뭐 그거 하면은 뭐 몇천만 원씩 주고 그랬었어요. 일거양득이 뭐예요? 그러니까 워라벨이라는 거죠. 그때로 따지면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은 이제 돈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뭐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광고 같은 것들도 뭐 국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은근히 드러내는 것으로도 돈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당시에 조금 말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캐릭터를 분석해 보면 확실히 계급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 특별히 이제 그 계급에 대한 문제를 청년층에 좀 특화시켜서 좀 보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비생충과 비교를 해보자면 비생충은 그렇죠. 뭔가 그냥 말 그대로 연령대와 상관없는 계급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거는 이제 연령대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그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한 어떤 위로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종수와 해미가 청년인데 막상 이제 젊다는 거 말고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도와주는 제대로 된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렇죠. 좋은 일자리는 없고 그것도 꿈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홀로 고립되어 가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사실 뭐 취업 실패해서 뭐 집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서울시 추산 뭐 몇십만 명이다. 얘기도 나오고 얼마 전에 뭐 50만 명인가 얘기하고 뭐
취업을 포기한 청년의 숫자 계속 늘고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이창동이 아니면 주목하지 않았을 청춘들의 얘기인 것 같긴 해. 그래서 음. 너무 신기하고 대단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나이대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좀 심층적인 고민을 하고 작품까지 만들 수 있지? 왜냐면 정말 쉬운 길은 야 너네 그렇게 화내지 마. 이거 그렇게 화낼 정도도 아니고 너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냥 건강히 살아. 약간 이런 식의 위로가 가장 쉽고 빠르잖아요. 너 리틀 포레스트 같아. 네, 그렇죠. 아니 마지막에 이제 종수가 취업을 해가지고 막 나도 이제 좋은 세계로 갈 수 있어. 아니면 뭐 소설가로 등단한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게 대박이나. 그게 가장 쉽고 빠르고 편하고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창동이라는 감독이 이런 작품을 냈을 때의 감정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오래 고민을 해왔었구나. 그리고 이게 단순히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나 청년에 대한 거를 다뤄야지 하고 이런 작품을 딱 내놓은 게 아니라 진짜 평소에 고민하고 있었던 흔적이 느껴져서 오히려 이창동 또래 사람들에게 하고 네. 싶은 메시지.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던 시대 청년이라고 우리가 다른 이유를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 네. 어떤 심리적인 압박이 있는지 애들이 실제로 우리가 자랄 때만큼 희망도 없고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돈은 없어도 희망은 있고 뭐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커뮤니티가 다 있고 이런데 얘네들 봐라 지금 가족도 해체됐고 친구라는 것도 해체됐고 미래는 없어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이런 애들의 삶은 이러할 텐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얘네들을 대하고 있는 태도는 벤이나 아니면 벤 친구들처럼 아니면 문성근이 맡았던 변호사처럼 네.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고발해주는 영화일 수도 있죠. 문성근 씨가 문성근의 시선이 재수없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역할 잘하잖아요. 난 되게 현실적이라고 봤는데. 근데 그 말투가 야 그런 거 하고 사람 네 아빠 그래서 문제야 이 말투가 되게 진짜 근데 그런 아저씨도 있거든요. 맞아. 진짜 무조건 있거든요. 있어요, 무조건. 진짜 친척들 중에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약간 아마 뭐 소설을 글을 써본 사람들은 조금 공감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소설을 쓴다고 했을 때 가짜나 보는 그런 시선들 있잖아요. 맞아. 티가 무슨 소설이야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지만 그걸 또 대놓고는 얘기 못 하니까 무슨 소설을 쓰고 싶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걸러서 하는 느낌이. 네, 그렇죠. 네 아버지 얘기했어. 네 아버지가 소설이야 인생이. 근데 또 전공대로 안 사는 애들을 봤을 때 또 나오는 아저씨들의 시선 같은 게 있거든. 너 전공이 뭔데 왜 그걸 해? 이런 거를 물어보거나 그런 거 있죠. 연기 참 잘하세요. 엄청 기억에 남아요. 그냥 진짜 짧잖아요. 진짜 짧지. 아마 또 공감 가는 바가 있었어요. 네. 저도 사실 그 문성근과 유아인이 독대하는 장면에서 많은 걸 느꼈거든요. 와, 저런 아저씨 진짜 많은데 이런 거. 네. 그래요. 뭐 계급적인 얘기는 우리가 전반으로 계속 얘기한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고. 근데 이 작품에 대한 해석 중에 사실은 이거는 종수의 소설이다. 그렇죠. 전부가 소설이다. 아니면 어디서부터 소설이다. 이런 그런 논란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사실은 두 가지를 보는데 해미의 등장부터가 소설이다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네. 해미부터가 일단 너무 미스테리한 인물이라서 근데 그렇게 저거는 되면은 소설의 인물이 소설이다. 거기서부터 유아인의 등장 말고는 다 소설이겠네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저는 나레이터 춤추고 있을 때부터 소설이다. 그런 거부터 저는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종수가 시계에 당첨될 거를 해미가 아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번호를 넘겨주잖아. 번호를 넘겨주는 거가 하는데 걔가 뽑는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어떻게 종수를 뽑냐고. 진짜 손에 쥐고 있는 게 아닌 이상은. 근데 약간 눈빛이 너 뽑힐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잖아요. 근데 뭐 나레이터 모델이니까 뭐 추첨해서 자기가 하니까 그런 야바이 치는 거는 잘 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뭐 그 정도 아니면 번호가 하나로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친구니까 하나 줘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해미의 등장이 되게 이제 네. 상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그러니까 내 어릴 때 고향 친구인데
나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남는 친구인데 갑자기 예뻐져서 나타나는 친구가 길거리에서 갑자기 만나서 그 친구가 갑자기 술을 먹재. 술을 먹자고 같이 또 자재. 이런 거 자체가 사실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근데 종수의 설정이 그렇다고 미남으로 설정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진짜 후줄근한 동네 청년 혹은 그렇죠. 그 밑에라고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소설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종수 입장에서는 한창 젊은 청년인데 약간 돈도 없고 막 내세울 것도 없으니까 연애가 안 됐을 거라고 보고 그렇죠. 약간 보면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걸로도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종수가 내놓으라 할 무언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미가 지금까지 종수를 기다렸던 것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너 옛날에 나 구해줬다는 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나를 또 멋있게 또 얘기를 해주고 구원자처럼. 그래서 소설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게 소설이 아니라고 쳐도 어느서부터 또 소설이라고 생각이 드냐면 해미가 이제 사라지나요 또 네. 사라지고 이제 종수가 그걸 추적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중간에 해미 집에 가서 뭘 쓰는 장면이 네, 나와요. 맞아요. 그 타자기를 치는 장면이 나와. 그러면 그 장면 이후로 나왔던 어떤 소설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그렇게 볼 해석하는 수도 사람들 많더라고요. 타자기를 그러니까, 치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러니까 벤을 죽이는 것 자체가 그냥 자기 만족인 거지. 머릿속에 상상해서 일어난 일인 거지. 실제로 종수가 그렇게 대담한 인물도 아니고 그렇게 못돼 악으로 차이는 인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대담한 인물도 아닌 걸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제 소설 속으로 벤을 죽여서 그냥 자기 정신 승리한 거밖에 안 될 수도 있겠다도 있는 거. 저는 그래서 이게 영화에서 종수가 없는 장면이 마지막에 그 벤 뭐 화장실에서 눈에 뭐 콘택트 렌즈 넣는 장면부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소설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도 사실 벤이 종수를 바라보는 헬스장. 네, 헬스장 그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소설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확실한 건 그 뒤는 소설인 것 같긴 해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종수가 그거 이상. 네, 종수 자체가 그런 범행을 저지를 깜냥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 종수의 시선에서 혹은 종수가 있는 상황에서의 관점을 바라봤다면 갑자기 헬스장에서 벤이 종수를 쳐다본 장면이나 콘택트 렌즈를 화장실에서 끼는 장면은 지금까지의 관점과는 좀 어긋나는 완전 다르죠. 그리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뜬금없이 들어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화장을 왜 해주는 거지? 화장인가 뭐 얼굴에 뭐 해주는 거지? 그거 왜 나오는 거지? 콘택트 렌즈를 왜 끼는 거지?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콘택트 렌즈는 무슨 의미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갑자기 콘택트 렌즈 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종수가 설정한 벤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흐릿하게 보다가 갑자기 제대로 보기 시작한다 이런 거. 뭐 그런 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시점, 그러니까 소설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벤이 그 해미가 등장할 때부터 소설이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벤을 죽이기 전부터 벤을 쫓기 시작하는 것부터 소설이다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종수한테 제일 좋은 건 뭘까 생각할 때 해미가 등장할 때부터 소설이라고 여겨지는 게 종수한테는 제일 좋은 거 아닐까. 그럼 종수는 여전히 총각이네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이 어떤 대단한 이야기를 경험하지 않고 어떤 써낸 거 아니에요. 네. 종수가 재능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재능이면 종수가 성공할 수도 있죠. 그 이창동이 종수네요. 갑자기? 아니 자기가 쓴 거니까. 이창동 각본이니까. 네. 그래서 페르소나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그러니까 그 시선이라면. 그래 어쨌든 근데 저는 해미가 애초에 되게 해미 인물이나 설정 자체가 약간 현실에 떠 있는 인물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요즘 20대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얘기를 한다거나 갑자기 막 춤을 막 춘다거나 우물 얘기를 한다거나 우물 얘기가 확실히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해도 되고 중요하게 생각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소재인 것 같은데 만약에 중요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우물의 존재처럼 그러니까 우물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없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해미라는 존재 자체가 약간 우물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해미가 하는 대사도 계속 그런 거를 반복하잖아요. 뭐 귤 가지고
없다는 네. 걸 잊어버리면 돼. 맞아, 뭐 그런 거. 를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햄이라는 인물 자체가 실존 인물로 볼 것이냐, 상상 인물로 볼 것이냐부터 이제 소설의 시작 시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러기엔 라면 가게에서 엄마 집도 가고, 그러니까 혜민의 집도 가고, 네. 혜민의 빚이 많다라는 얘기도 듣고, 네. 만약 이게 소설이었으면은 그런 얘기를 안 넣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혜미가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얘기라든지. 그래서 저는 혜미는 있었고, 아마 혜미가 사라지고 나서부터 얘가 이제 그거에 대한 왜 사라졌을까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면서 소설 그 혜미 집에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소설이 아닐까. 두 번째 시점. 노트북에서 글을 쓰는 순간부터가. 아니면 혜미는 실존 인물이긴 한데 만난 적은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만난 적이 없다. 실제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소설 쓰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혜미라는 애가 갑자기 네. 생각이 나서 그걸 주인공으로 소설을 썼을 수도 있고. 그래. 어쨌든 그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 어떤 게 제일 가까운 것 같으세요, 원장님? 저는 일단 감독은 다 열어놨다고 생각을 했고, 겉도 맞고 네. 1번 시점도 맞고. 네. 애초에 모든 것들을 모든 설정을 뭐 시점이든 소설이든 아니면 인물의 모습들이든 다 열어놓고 연출을 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무엇이 정답인지 찾는 거를 바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감독이. 그냥 뭐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굳이 만약에 제가 가장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거는 저도 띠오님과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종수라는 인물은 벤을 죽일 정도의 인물은 못 됐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걸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본인의 소설로나마 표현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혜미가 있어야 벤이라는 인물도 혜미가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좀 설득력을 갖지 않나. 아니면 뭐 어디서 벤 분을 이제 데리고 온 걸 수도 있고. 근데 그 과정을 어디서 벤 분을 캐치하시네. 그 과정에서 네. 네. 제 머릿속에 파파고가 돌았는데 이거는 언어유희구나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전 뭐 아까 빌바오님께서 종수한테 가장 좋은 게 처음부터 소설인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중간에 이렇게 나름의 일들을 겪고 갑자기 소설가로 성장해가는 모습도 그한테는 되게 좋은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혜미와 벤과 엮이면서 또 느꼈던 네. 자극이 있으니까. 맞아요. 만약에 혜미랑 벤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네네. 계속 그냥 그 지망생으로 살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망생이라는 게 되게 좀 잔인한 게 언젠가 내가 소설가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만 계속 지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내비쳐지고 자기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서 이제 직접 행동을 하는 거니까 그때서 비로소 성장을 한 게 아닐까. 근데 신춘문예 탈락하고 있었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종수가 보면은 소설 쓴다 얘기하지만 그 장면 전까지는 소설 쓰는 장면이 안 안 나오죠. 네. 쓰는 거 하나 쓰는 거 하나 나오는데 그게 탄원서였어요. 탄원서. 그러니까 진짜로 말 그대로 지망생의 딜레마를 네. 갖고 사는 백수였던 거죠. 사실. 그래서 그 작품이 신춘문예에 탈락하든 뭐 하든 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이미 그냥 한 단계를 넘어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종수한테는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자위를 너무 많이 해. 2번 하죠, 2번. 3번 하나? 그리고 전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자위는 죄다. 아니 자위는 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행복한 거. 예. 근데 왜 너무 먹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행복한 거 아닙니까? 뼈가 삭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 걱정을 하는 거죠. 네, 제가 이상한 게 뭐냐면 그 집에 비밀번호 모르잖아요, 정수가. 네. 그래서 할머니가 열어주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가. 할머니 배웠나 보죠 이제. 갈 때마다 그럼 마스터키를 받은 거예요, 그럼 할머니. 마스터키를 해가지고 초기화를 했겠죠. 그러니까 좀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할머니가 그거 지켜보고 있었을 텐데. 할머니한테 뭘 줬나 보죠. 뭘 줘? 자위하는 거. 뽀지? 자위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혜미가 상상의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자위 네. 때문에도 있긴 해요. 뒤에서 해주는 거?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애초에 혜미를 상상하면서 자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상상의 인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갑자기 나를 좋아하는 여자가 그것도 이쁜 여자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했을 수도 있더라고. 소설가니까 또. 뭐 더 할 얘기가 있을까요? 고양이 얘기야. 아 고양이. 네, 고양이 보일이. 한번 예, 보일이. 그것도 뭐 비슷한 네. 고양이 느낌인 이름이 것 같은데. 보일일까요? 보일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제 생각에 그 벤이 데리고 있던 고양이가 보일일까? 보일아 아니고 사실 오잖아요. 확실하지 않죠. 근데 솔직히 고양이가 자기 이름 부른다고 아나? 모르지. 고양이 자기 이름 몰라요? 그러니까 걔는 알잖아요, 자기 이름. 대부분 그 억양을 기억하죠. 이름을 기억하는 게 네. 아니라. 그렇죠. 이름의 의미는 모르겠죠. 네. 근데 이게 날 부르는 신호라는 건 알잖아요. 네. 동물들이. 그 정도는 하지 않나요? 뭐 거기서 뭐 오이라 이렇게 불렸어도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억양이 비슷한 단어. 예. 뭐 그렇죠. 음. 모음이 비슷하면. 예. 저는 그거 궁금했어요. 그 연기의 네. 측면에서 누가 가장 돋보였는지가 궁금했어요. 아 연기. 네. 누가 연기 잘했는지. 사실 뭐 유아인은 그 잘하는 연기잖아요. 그 약간 그러니까 약간 우울한 청년 연기. 엄청 늘 잘하니까. 있었던 역할들을 다 아 그래요? 갖고 온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아인은 평소에 이전에. 그런 어. 거 하는 애고. 저는 오히려 유아인의 연기가 되게 낯설었는데 버닝에서. 그 평소 모습 같았어 유아인. 아, 그러니까 소리도 그래요? 없이도 약간 비슷한 연기하고. 약간 억울하고 약간 마이너한 감성의 청년. 네. 그런 거는 뭐 깡처리도 있고. 음. 저기 뭐죠? 야 도안득이 할 때도. 완득이. 그러니까 저는 유아인이 평소 갖고 있던 이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가르쳐주고 싶고 네. 하지만 그거 만에 실속은 없는 느낌이고 이런 것들을 음. 갖고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스티븐 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기에 외국물 먹은 배우 네. 하지만 잘 몰라 외국물 먹었다는 것만 알아.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관객한테 주는 느낌이 있을 것 같고 전종서 역시도 처음 보는 미지의 여인. 네. 근데 이창동이 데리고 왔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갖고 온 게 아닌가. 그래서 다 잘했다. 네, 캐스팅 잘했다. 이번에 봤을 때 누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인상적인 거는 전 오히려 스티븐 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되게 못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교포적인 느낌을 주고 더 이질감을 주는 거야. 근데 그게 스티븐 연이 의도한 것처럼 보였어요. 네네. 억울하고 약간 그러니까 어눌한 한국어. 그리고 어눌한 한국 그러니까 자기가 검은 머리 외국인이 그렇죠. 한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그걸 한 것 같은 느낌? 왜냐면 미나리에서는 안 그러거든요. 미나리랑 1년인가 이거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음. 미나리에서는 한국말 되게 잘하는데 여기서는 한국인이 안 쓸 법한 말을 해요. 난 재미를 위해서 뭐든지 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한국어의 유창함 수준을 좀 조절한 느낌. 네. 저도 공감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 당시에는 스티븐 연이 뭐 연기를 했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어. 그냥 그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네. 살다가 목격한 그래 검모 애들이 그쵸, 저렇지. 예. 근데 이후에 다른 작품에서 미나리도 있고 그 뭐죠? 비프 같은 데서 하는 연기를 보면 확연히 다르니까 이 사람이 그때 연기를 되게 열심히 했던 거구나라는 게 느껴졌어. 오히려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유학파 약간 여유 있게 자라온 사람들의 특유의 그 낭만과 여유 있는 어떤 애티튜드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 없는 그런 거. 그런 거 되게 잘 표현이. 그리고 되게 진심인 게 그 뭐죠? 카프카가 아니고 포크너. 포크너 책을 읽고 있잖아. 그것도 약간 되게 열려 있는 느낌이야. 그리고 그 처음에 유아인하고 전정수하고 처음 만나서 공항에서 올 때도 자기 차가 있는데 일부러 유아인 차를 타잖아요. 맞아. 그 곱창을 먹으러 가서 자기 차를 뭐 대신 끌고 온 친구한테 뭐 작게나마 이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맞아. 어디서부터 따라왔냐고. 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따라왔는데 이 차가 너무 느려가고 힘들었다고. 맞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가다서다 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배려한 거잖아요. 그거는 일종의. 아니 배려가 아니라 저는 조롱처럼. 그래요. 저는 배려라고. 아니 그 후배랑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차가 뭐 개쓰레기 차더라. 뭐 이러니 둘이 뭐 웃으면서 나가요. 그러니까. 종수는 그게 조롱으로 들렸을 것 같은데 벤 입장에서는 배려일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죠. 벤이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행동은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종수가 기분 나쁘지 않게끔 배려를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에 있는 생각은 다를 수 또 있겠죠. 들리게 또 해서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게 네네. 저는 표현이 됐다고 보거든요. 속마음은 약간 그러니까 잘 배운 매너죠. 그러니까 그쵸. 그 매너를 잘 배운 매너인데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속마음은 이제 내가 그냥 요런 바닥에 사는 애들 재밌더라. 같이 놀아보는 거야 그냥. 약간 그 도둑 맞은 가난에 나오는 주인공의 마인드처럼. 뭐 근데 그거를 사실 어떻게 평가할지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종수한테 들렸다면은 물론 그건 잘못된 행동이었겠지만 안 들렸다는 가정하에 맞아요. 이 사람을 내가 나쁘게 볼 수 있을까? 이거는 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안 생각하거든요. 들렸다면은 이제 종수도 말하기 애매한 거잖아요. 그 화낼까 말까를 고민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건 사실 화낼 순 없죠. 근데 그런 행동을 아까 말했던 그런 유학파 그리고 여유롭게 자라는 사람들의 특유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매너 있음. 네. 당연히 몸이 배어 있어. 그러니까 제 교양을 배운 사람들의 어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피해 의식일 수 있죠. 그 그럴 수도 종수 있고.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느끼는. 네. 예의가 몸에 배어 있어. 그러니까 진짜로 맑은 마음으로 처음에 배려하고 이런 게 너무 습관화돼 있어서 어떤 꼬인 마음 없이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좋은 분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뭐 중간에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서 있는 트럭을 보고도 그렇죠. 때로는 누군가는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 나 좀 쫓아다니냐고 화를 낼 수도 있고 그쵸. 경찰을 부를 수도 있고 한데. 근데 그 뭐 경찰이 째려보면서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올라가서 얘기하죠. 라고 얘기하는 자신감 게 있는 태도. 네. 꼬이지 않고. 음. 그렇죠. 그래서 벤을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벤은 잘못한 게 없는데 이제 받아들인 사람이 그렇죠. 마음이 꼬여 있으니까 이제 나쁜 사람으로 매도가 되는 현실도 있죠. 네. 진짜로 가지고 잘 배운 분들이 선의를 한 거를 이제 뭐 이른바 뭐 젠치한다라는 뭐 이런.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얘기 나눴던 기생충 이성균처럼 사실 이성균이 송강호한테 냄새 난다고 한 것도 일부러 들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연히 들은 거지. 사실 그거 갖고 비슷한 캐릭터 설정이라는 게 느껴졌어. 맞아. 기생충이랑 또 비교점이 거. 또 배는 잘못이 없는데 그거에 대한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 이 20대, 30대를 그린 게 종수가 아닐까. 종수를 보면서 또 반성할 부분도 있죠. 보면. 네. 아까 그래 넘어간 질문이 있네요. 그 벤 같은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있을까? 벤 얘기가 다시 나왔으니까. 저는 그 사람이 저 밥 사주면 친구 해야죠. 근데 이것도 주변에 보면 명확하게 나뉘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을 일부러 따르는 사람이 있고 진짜 상종 자체를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종수는 후자인 사람인 것 같고 뭐 캐릭터 그 극 중에는 안 나왔지만 분명히 그런 사람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맞아. 전 간다고 봐야 되나? 저는 사실 그런 뭐랄까 신경 안 쓰고 만나는 것 같아요. 뭐 만나면 만나고 말면 말고. 그래요. 저도 그냥 추종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특별히 그 사람보다 내가 못 끌리게 할 필요는 있나? 생각 들고요. 근데 굳이 근데 이제 사는 그 결이 다르다 보니까 네. 만날 그렇죠. 일은 자주 없겠죠. 근데 뭐 만난다고 하면 뭐 어때? 친해질 수도 있지.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게 군대 가면은 좀 계급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으니까 네네. 흔히 말해서 빤다 그러죠 윗사람들을. 그러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죠. 정말 그냥 뭐 나와 다른 사람이다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너무 빠는 것도 자존감이 낮은 거고 너무 또 벽을 쳐버리는 것도 피해의식이 자존감이 있는 낮은 거죠. 거라서 피해의식도 맞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속으로는 뭔가 내가 이런 옷을 입고 가면 저 사람이 나보고 저 사람은 뭐 좋은 옷을 입고 나왔는데 나는 그냥 허름한 면티를 입고 나갔을 때 내가 막 모자라 보이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좀 이렇게 무시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면 그러면은 아직 내가 마음의 성숙이 안 된 거니까 안 만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거에 내가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뭐 자연스럽게 만나는 걸 거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뭐 일부러 뭐 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라면. 사실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계급 의식을 많이 느끼었던 과거가 있었어요. 뭐 쟤는 예를 들어서 구찌를 갖고 다니는데 나는 뭐
프로스펙스를 갖고 있어. 네. 네. 그런 거에서 압박을 갖다가 오늘 나이키 입으셨는데. 그래서 약간 아예 그걸 정해버렸어요. 프로스펙스를 이제 안 입는 내가 됐다 이런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 전현이 감정을 깔려있는 벗어났다 프로스펙스 이건가? 무시 보고 이런 느낌? 그러니까 계급을 나눈다기보단 난 그냥 아예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야. 아. 그래서 괜히 아예 프로스펙스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해답. 프로스펙스 저렴한 브랜드. 아. 가격이 합리적인 브랜드. 합리적인. 합리적인 브랜드와 이제 럭셔리한 브랜드. 저렴한 단어 편집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합리적인 거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렴 그 전국에 있는 프로스펙스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신고 계시면 프로스펙스 프랑스 브랜드인데 프랑스제 아닙니까? 그거 국산일걸? 팔렸어요 프랑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아주 빠삭하시네. 불제다 불제. 예. 알고 보니 프로스펙스 좋아하는. 아무튼 그런 계급 의식이 느껴졌었는데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과 럭셔리한 거. 그다음에 럭셔리한 걸 못 가지라고 하다가 아이들은 비탈길을 타서 안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나이키를 좋아하는 애니까 나이키만 입을게. 그래서 통일을 해버리는 거죠. 아예. 근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돈 많이 벌어서 저런 삶을 살아보고 싶은 욕심이 있긴 그렇죠, 있는데 네. 그 사람 앞에서 드러내면 내가 좀 짜쳐 보일 것 같은 속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그냥. 안 그런 척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제 잘 버티면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진짜 내가 느꼈던 어떤 삶에 느꼈던 아픔이나 고민 같은 거를 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친해지는데 어느 정도 선이 그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네. 안 그런 마음대로 이제 당당하게 살면 제일 좋은 건데. 네. 네, 뭐 그렇다고 마음 먹는다고 그렇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어떤 부족한 모습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감추려고 스스로 이제 자꾸 세뇌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비싼 걸 못 입는 게 아니라 재밌는 옷, 그러니까 나이키를 좋아해서 나이키를 하는 거다. 난 저걸 그러니까 구찌를 못해서 나이키를 입는 게 아니고 나이키를 좋아해서 구찌 입을 수도 있는데 아니, 치열하게 사시네. 이렇게 생각을 스스로한테 세뇌를 하는 거죠. 근데 뭐 근데 이런 거를 다 생각하면 사실 친구 못 만나죠. 너무 좁아지죠 만날 수 있는 친구가. 근데 가끔 그 저보다 돈이 많은데 밥 얻어 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있어요. 사주면 되잖아요, 근데. 쥐가 더 많이 버는데 사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꼭 돈 없으면 얻어 먹어야 돼 이런 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뭐 그래도 벼룩에 그냥 친구 대 친구면은 동등하게 한 번씩 사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죠. 친구여도 잘 버는 애가 사야지. 근데 그 정도면 벤 정도의 수준이 되는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좀 잘 버는 친구지 벤 정도로 그냥 돈 신경 안 쓰는 사람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은. 그냥 배 아프신 거나 그 친구분 맞나요? 네. 갑자기 잘 좀 배 아프신 맞습니다. 네. 한마디 하세요 통해서 실명 언급하시면서. 부스코판을 먹으면서 살겠습니다. 네? 배 아플 때 먹는 약. 네. 둘 다 못 알아들었어. 부스코판 강추합니다. 끝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뭔가 이런 캐릭터들과 부딪혀하는 모습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 저기 누구죠? 또 다른 조구왕님. 네, 조구왕님과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겠죠. 네, 저도 좋아해요. 네. 아직 만난 적 없죠 두 분은. 없어. 만나야 되는데. 되게 그 매드맥스 보면은 몸에 글씨 쓰는 사람 있잖아요. 약간 그런 히스토리맨. 네, 그런 느낌이시더라고요. 실제로 히스토리맨이셨죠. 네, 역사 교사 출신이셔가지고. 그래 갑자기 벤 얘기를 하다가. 네. 근데 저 뭐 친구 사실 그런 거 따지면 못 만나는 게 맞는데 사실 좀 신경이 쓸 때가 있어요. 네. 신경 쓸 때가 있긴 한데. 그렇죠. 저 같이 클럽 갔는데 얘한테만 달라붙는 거야. 짜증나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근데 그런 어떤 자존감 무너지고 이런 거보다는 사실 좀 그런 게 좀 어려울 수는 있는 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한 5만 원 정도 그냥 소주 맥주 정도 먹고 갈 생각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왜냐면 나는 또 뭐 저축을 해야 되고 뭐 용돈이 얼마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왔는데, 근데 친구 만나면 막 그런 소비 수준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자란다 이런 거랑 떠나서 이 사람의 생각하는 기본이 나는 일단은 그냥 소주 맥주는 좀 안 맞아서 안 먹고 그냥 위스키 먹고 싶어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잘 놀았다 생각하는 수준이 달랐을 때 이제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부분이지. 나는 이 사람한테 맞추면은 나는 내가 세워놓은 그런 계획에 뭐 어긋나서 좀 내가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내가 이 정도 소비를 못하는 것 때문에 좀 짜증이 나겠다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 나는 이 정도 좋아. 뭐 위스키 좋아, 바 좋아 이런 거. 뭐 한 10만 원, 20만 원 나와도 상관없지.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 혹은 진짜로 여유가 있어도 막 그냥 사줘 그냥. 아 내가 저번에도 사줬는데 또 사주면 제가 미안하죠. 아 그래 내가 저번에 샀었나? 아, 상관없어 뭐 이런. 근데 그게 상관없어 진짜 진심인 사람. 맞아. 그 정도로 이제 그런 소비 격차가 날 때 그 사람은 잘못이 없지만 이제 나는 이상하게 갑자기 좀 이렇게 찝찝해지고 이럴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실제로 마음가짐보다 약간 어떤 소비 격차 때문에 이제 실제로 만나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버짓이 오늘 3만 원이란 말이야. 그리고 3만 원도 나는 되게 많이 노력을 한 거야. 그래서 오늘은 최대 3만 원만 써야지 그랬는데 걔가 와서 야, 또 발렌타인 시켜. 발렌타인 뭐 그냥 오랜만에 만났는데 발렌타인 먹으면 좋잖아. 좋잖아. 우리 뭐 얼마나 자주 만나다고 이거 시켜. 그러면서 나는 예상 이상의 막 10만 원을 쓰게 된 거예요. 그렇죠. 난 이것 때문에 며칠을 쫄쫄 굶어야 되는 느낌인 거죠. 근데 그쵸. 얘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게 이제 많아지면은 가면 또 돈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만나는 횟수 줄이고 나 오늘 약속 있어 이러면서 뻥치고. 근데 매번 자기가 낼 테니까 그냥 나오라 그러는 친구는 어때요? 땡큐죠. 아 그래? 저는 그런 사람도 못 만나요. 그래요? 전 만나요. 저는 그런 싫어요. 왜? 매번 얻어먹는 거 좀.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나의 어떤 사주고 얻어먹는 관계 1대1이 아니어도 한 6대4 뭐 이 정도만 돼도 상관없는데 9대1 하면 되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 있어요. 아까 버짓이 3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아 그럼 넌 3만 원만 내. 나머지는 내가 다 낼게. 좋지 그럼. 난 그러죠. 야 내는 거 다 내면 안 되냐 네가? 그럼. 난 이게 오히려 건강해 보이는데 이런 저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 항상 좀 항상 친구들도 보면 좀 더 내는 친구들 있잖아. 네. 비율이든 뭐 비중이든 빈도든. 근데 그 친구는 어느 정도 벌이 되니까 온전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렇죠. 그래도. 예를 들어서 걔가 뒷담을 까면은 싫겠지. 예를 들어서 저 새끼 맨날 나한테 얻어먹으라고 하는 친구라면 안 만나겠지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내면은 땡큐죠. 뭐. 근데 그런 사람들 있어요. 아 나는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니까 부담 느끼지 마. 라고 그냥 무조건 주기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근데 그런 사람도 잘 못 믿어요. 감사하지. 아니 그 속으로는 뭔가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좀 잘 사주는 편인데 내가 만약에 뭘 부탁했을 때 그쵸 거절하거나 이러면은 내가 이렇게 많이 사줬는데 서운하네? 라고 느낄 수도 있고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거를 말로 표현까지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화를 낼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그런 친구가 있으면 너무 좋은 거고. 주는 사람이 초월하기는 어려운데 받는 제 입장에서는 초월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주는 초월적인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거지. 언젠가 나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 뭐 띠어님 좀 나는 친구 좋아하는 걸로 불러내고. 난 그게 더 신기하네. 그런 게 불편함이 없다라는 게 신기하네. 아니 지가 산대는데 뭐 내가 사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건데 사실 그 마인드도 맞아요. 내가 사달라는 거 아닌데. 지가 여유 있으니까 하겠다 그러지. 그래 고마워. 나 그러니까 얻어먹을 줄 아는 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보긴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신기한 게 이런 자세를 갖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되게 좀 스스로한테 답답한 게 좀 있는데. 만약 걔가 무리를 하는 게 느껴지면은 그러겠는데 무리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얘가 뭐 포르쉐를 몰아 그러면 또 많이 베푸는 것이 진짜로 뒤끝 없이 그냥 베풀기보다는 나중에 그래도 네가 이렇게 나한테 베품을 받았는데 성의 표시는 해야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근데 그 성의 표시를 해야지 정도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때부터 안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친구가 날 안 볼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또 오히려 또 쿨한 또 상당히 쿨 가이지네. 그렇죠. 그래요. 갑자기 또
벤 이야기로 한 20분을 몰랐는데 그래 뭐 소감하고 마무리하시죠. 네. 2시간 넘었거든요. 아, 2시간 넘었어요? 2시간 5분. 길겠네. 네. 재밌네. 예. 네, 저는 재밌었고. 아, 떼님 방송 잘하네. 얘가 재밌어요? 본진 방송 같아요. 다음 주에도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왜 안 물어보고 초대 안 했는데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갔다? 라이커. 갑자기 막 집 문 열고 들어와 있고 막. 예. 아, 저 녹음 좀 할게요. 이럴 수도 있고. 저는 뚜님이 그만둔다 했을 때 믿는 구석이 따로 있나? 다른 방송에? 라는 생각. 아니 저그 떼님 하차하는 방송에 그 듣다가 이제 댓글을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뚜님 하차하시니까 너무 아쉬워요 이런 식의 댓글이었어요. 근데 음. 뚜님 댓글 달았는데 네, 다른 방송에서도 맞아, 나올 맞아. 수 있으니까 다른 방송에서 찾아뵙겠 잠시만 뚜님이 내 방송 말고 다른 출연한 방송이 있는지는 내가 모르니까 없다고 하면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밖에 없죠 사실상. 저는 근데 이분은 아니까 이런 갈증을 풀 곳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라는 생각이 있는데. 뭐 신규 방송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회사 일이 바쁘니까 혼자라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회사 일이 지금 바빠서 그런 건데 그게 뭐 마무리가 되면은 또 이거 제가 뭐 갈증을 느끼고 만들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저 그때 댓글 보고 약간 네. 난가 싶어서 저는 만나면 물어봐야지라고 생각했죠. 빌바오님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막 확신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빌바오님은 난가라고 했겠지만 제3자 입장에서는 거기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이적이 되는 그런 건가? 이게 뭐 이적이 안 되면 뭐 김진표라도 하겠습니다. 자연스럽잖아요. 얘기하세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잖아요. 얘기하세요. 아무튼 소감 얘기하세요. 간만에 버닝을 다시 봐서 되게 좋았고요. 네. 확실히 나이 먹으면서 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뭐 5년밖에 안 되긴 했지만 맞아. 5년이면 강산이 반 정도 변하잖아요. 이런 거 받지 말고 그냥 네. 그래서 그냥 추임새였어요. 아이고 네. 농담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인데 이제 앞으로 계속 받아주셔야 될 네. 거잖아요. 앞으로 왜 이렇게 세게 박죠? 반고니까 반고. 아무튼 되게 좋았어요. 장민호님이랑 얘기하는 것도 좋고 빌바님 방송도 최근에 듣고 있는데 네. 좋았다. 이창동 여전히 좋고 차기작 언제 나오나 이 생각 자꾸 하고 있습니다. 또 준비하고 계시겠죠. 네. 이창동. 네. 끝? 네, 이창동 삼행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해볼까요? 네. 그냥 한번 해볼까요? 이빨을 닦아야 되는데. 창문을 닫고 닦아야겠지? 왜 하신다 그런 거예요? 뭐가 있는 줄 알았어. 나는 뭔가 되게 자신 있어 보였거든요 방금. 죄송합니다. 아직 갈 길이 머네요. 그래. 해야죠 이제. 시켰으면 할 줄도 알아야죠. 이 영화 주인공처럼 창문을 바라보면서 자위를 해야지. 동영상을 보면서. 완결성 있네요. 자기가 준비했으니까 이걸 시킨 것 같은데. 왜냐면 그러네 이런 밑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난 동을 뭐하지? 아니야 이거 사실상 그냥 빌바오님 밟고 일어선 거잖아. 그러니까 나를 지금 뗄감으로 쓴 것 같은데 저를 버닝해서 불 피우셨는데 지금 따스합니까? 네. 그래요. 뭐 비닐이 된 느낌이고요. 네. 빈둥님은요? 저는 이런 순간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둥님이 이창동 하라고. 아니야 이거 헛소리 하지 마시고. 할까요? 할 순 없죠. 이런 거 정말 어려워. 왜냐면 방금 소감을 얘기했는데. 네, 아니야 난 소감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여기서 한 불만 한번 얘기해보자면 저랑 띠오님이랑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걸 보면서 저 이렇게 즐거워하는 표정을 제가 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해미하고 종순 거예요. 그렇죠. 벤이야 벤. 그렇지. 그러니까 칼로 찌르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관전자의 입장에서 항상 이제 저희 둘이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거를 즐기기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빈둥님을 상대로도 분량을 좀 뽑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하다 망했잖아요. 이해창 죄송합니다. 쉽지 않네요. 쉽지 않습니다. 방송 잘하네. 그러니까 삼행시를 잘하네. 왜냐면 방송 쉬니까 이제 에너지가 막 차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어려운 영화를 얘기할 때 이렇게 느껴지는 희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거를 물론 쪼님이나 빌바오님도 이해 못한 지점이 있겠으나 이거를 서로 나 이거 이해 못했어, 너도 못했어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그런 거를 느껴서 만약에 혼자 블로그나 이런 거를 찾아보면서 고민을 했다면 쉽게 해결되지 않았을 지점들을 한 번 더 곱씹게 되는 것 같아서 즐거웠고 이게 좀 대화의 묘미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두 분을 즐겁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별 의미 없이. 네. 벤처럼. 그렇죠. 네. 네, 이 정도 듣고 저도 뭐 재밌었고요. 네. 오랜만에 했는데 또 호흡이 좋아서 네. 재밌는 것 같고 이 뚜님의 댓글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방송을 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는 그냥 대충 혼자 하고 때우려 그랬는데 다음 주 뭐 올래요? 아 저는 그냥 버스 40분이 와요. 버스 40분이 와요. 아니 저는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얘라 그랬어. 아니 저는 그냥 저는 족구왕님과 뚜님의 만남이 아니면 아 1대1은 일단은 두 분 한번 만나게 해보고 싶었어요. 네. 이전보다 시간이 더 나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방송을 하나 이제 안 하니까. 그렇죠. 또 편집도 안 하셔도 되고 하니까. 그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재밌었어요. 네. 네. 버닝 영화도 너무 좋았고. 저희 꽤 오랜만에 보지 않았나요, 진짜? 그쵸. 한 6개월 넘은 것 같은데. 겨울쯤이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여름이니까. 반갑습니다. 조금 뭐 시간 더 내면 한 달 뒤쯤에 이번엔 조금 더 가깝게 보시죠. 네. 좀 길게 네. 시간 두고. 좀 개봉작 중에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3시 보기 전에 두 분이서 아마 따로 볼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저 아가일 때 둘이 해봤거든요. 그 방송 들어보면 제가 빡침이 느껴집니다. 진짜 녹음하다 살기를 느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둘이 있으니까 이게 해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치. 네, 그래서 지금 잠깐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둘이 있으면 계속 리액션을 해주셔야 되잖아.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공정하게 나온 배트 하나씩 들고 만날까요? 그런 거 아니면 방탄조끼 입고 네네. 오겠습니다. 예.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